여군, 노래 한 곡 해봐. 우는 소리보다 나은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 말이 서해의 칼날 같은 바람을 가르고 날아와 박서연 하사의 귓가에 박혔다. 모욕은 소리 없이 사람의 살을 파고드는 법이었다. 훈련이 끝난 직후의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땀과 흙먼지, 그리고 희미한 화약 냄새가 뒤섞여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포복과 구름, 사격으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황태석 중사가 내뱉은 한마디는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을 하얗게 지워버릴 만큼 강력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20개가 넘는 젊은 남성들의 눈동자. 그 안에는 당혹감, 희미한 동정, 그리고 차마 감추지 못한 잔인한 호기심이 뒤엉켜 있었다. 누구 하나 황 중사의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곳 백령도, 대한민국 최북단의 해병대 훈련 기지에서 황태석은 작은 왕국의 폭군과도 같았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턱 밑까지 차오른 무언가를 애써 삼키려 했지만 그것은 쉬이 넘어가지 않았다. 눈물을 보이면 지는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의 군 생활은 끝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부정하게 되는 셈이었다. 못 들었나, 박서연 하사? 황 중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뱀의 혀처럼 차갑고 끈적한 위협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아닙니다.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모래알이 섞인 듯 거친 소리가 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태양을 등지고 선 황중사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까지 왔는데 결국 더 짙고 악랄한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 아이러니에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그럼 해봐. 뭘 꾸물거려. 동기들 다 기다리잖아. 그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까딱였다. 몇몇 훈련병들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또 다른 몇몇은 키득거리는 소리를 애써 참는 듯 어깨를 들썩였다. 그 모든 소리와 시선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애국가? 군가?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황 중사는 아마 배를 잡고 웃으며 역시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고 비아냥거릴 터였다. 그는 서연이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여군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군인이 아니라 여자로서. 그 순간 아주 오래전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에서 잊혔던 멜로디 하나가 떠올랐다. 유치원 다닐 적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흥얼거리던 노래. 왜 하필 지금 이 노래가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꼼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볼품없었다. 마치 녹슨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다. 연병장을 채우던 미세한 소음들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오직 파도 소리와 그녀의 처량한 노랫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아바검 여마검 아기검. 황중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열한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가 원했던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다. 최전방의 맹렬한 해병대 훈련장에서 전투복을 입은 여군이 유치원생이나 부를 법한 동요를 부르는 모습. 이보다 더 완벽한 모욕은 없었다. 아바곰은 뚱뚱해. 몇몇 훈련병들이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은 노래를 계속했다.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눈꺼풀 안쪽으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녀는 이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곰은 날씬해. 노래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수십 년 전 자신을 끌어안고 우리 딸 노래도 잘하네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 목소리는 아득하게 멀고 비현실적으로 따뜻해서 지금 그녀가 처한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연병장은 잠시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다 황 중사가 박수를 치며 그 정적을 깼다. 하하하, 박수, 박하사 노래 실력이 아주 수준급이구만. 그렇지, 제군들? 와하하 하는 과장된 웃음소리와 함께 마지못해 치는 박수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세상이 뿌옇게 번져 보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이 눈꺼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훈련 끝 전원 막사로 복귀한다. 박하사는 나 좀 보고 황 중사의 명령에 훈련병들은 기다렸다는 듯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의 곁을 지나치며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비겁한 외면이 대놓고 터져나온 조롱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모두가 떠나고 텅 빈 연병장에는 서연과 황중사, 그리고 멀찍이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주황색 저녁 노을만이 남아 있었다. 막하사, 황중사가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들어 올렸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비틀어 피했다. 아직 군기가 빠졌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네가 누군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소문이 좀 돌더군.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어. 장군 딸은 뭐가 다른가. 그런데 별거 없네. 그냥 계집애일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냥 계집애. 그 말이 그녀의 머리맡을 헤집고 들어와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 그녀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말이. 결국 이곳 최전방에서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 나이 22살. 그리고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박진우 중장의 외동딸이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궤도를 달리는 행성 같았다. 명문 초등학교, 최고의 과외교사,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명문 사립대학. 그 모든 것들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우 장군의 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의 방식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력이나 재능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 뒤에 서 있는 거대한 아버지의 그림자만을 볼 뿐이었다. 역시 장군님 따님이라 다르시네요. 그 상냥한 칭찬들은 사실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잔인한 말들이었다. 대학 입학 후 그녀는 처음으로 반항이라는 것을 했다.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군대 가겠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굳은 얼굴로 물었다. 어디 육군사관 학교라도 가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서연아, 장난이 너무 심하구나. 네가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 특히 해병대는 알기 때문에 가려는 겁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잘랐다. 저는 더 이상 박진우의 딸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없이 제 이름 석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제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날 부녀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결국 아버지는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를 덧붙였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전화해라.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곳 백령도로 왔다. 거친 파도와 살을 애는 바람, 쉴 새 없는 훈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장군 딸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똑같은 훈련병, 박서연 하사일 뿐이었다. 땀 흘려 얻은 성취감은 달콤했고 동기들과 나누는 건빵 한 조각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만의 세계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소문이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기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대하는 간부들의 태도도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예민하게 감지한 것이 바로 황태석 중사였다. 황 중사는 갓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악착같이 군 생활을 버텨온 인물이었다. 그는 배경과 특권을 병적으로 증오했다. 서연의 존재는 그의 그런 신념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통해 자신이 증오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배경,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군인으로서의 긍지까지도. 막사로 돌아온 서연은 텅 빈 침상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동기들은 저마다 바쁜 척 총기를 손질하거나 전투화 끈을 고쳐 맬 뿐이었다. 그 침묵의 벽은 투명했지만 강철보다 단단해서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그녀는 관물대를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이었다. 사진 속 엄마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서연을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엄마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그는 딸에게서 아내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딸을 지키려 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숨막히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채 서연은 사진을 다시 안으로 밀어 넣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당장이라도 울면서 이곳에서의 일을 모두 말해버리고 싶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터였다. 황태석 중사는 아마 다음 날로 다른 부대로 전출되거나 어쩌면 군복을 벗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던 맹세를 스스로 꺾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들려왔다. 백령도의 파도는 유난히 거칠고 소리가 컸다. 마치 무언가에 분노한 듯 밤새도록 해안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그 파도 소리가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거친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전투복을 갈아입고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을 찬물로 씻어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짧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오기였으며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다음 날 새벽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군대의 아침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아침 점호가 시작되고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빛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다. 황 중사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여느 때처럼 매서운 눈으로 훈련병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미소를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어제의 일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밤새 울부짖던 파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더 큰 힘이 숨겨져 있음을 그녀는 알았다. 바다는 다시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 또한 이대로 잠잠히 부서져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최북단의 이 외로운 섬에서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거대한 건물 5층에 위치한 중장 박진우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거대하고 정적에 잠겨 있었다. 잘 닦인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었고 벽에는 대한민국의 군사 지도가 거대하게 걸려 그의 시선 아래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도시였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강력했으며 동시에 지독히도 비개인적이었다. 오전 내내 이어진 북방 한계선 NLL 인근의 군사 동향보고회의는 방금 끝났다. 합동참모본부의 별들이 가득한 회의실에서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의 한마디에 젊은 장성들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노련한 참모들의 임에는 긴장의 땀이 맺혔다. 사람들은 그를 DMZ의 회색 호랑이라고 불렀다. 전장에서 태어나 군에서 뼈가 굵은 살아있는 신화.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은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각 부대 경계 태세 강화하고 특히 서북도서 지역의 실시간 감시 체계의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게. 그의 마지막 지시가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며 끝을 맺었다. 회의가 끝나고 장성들이 하나둘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마지막 부관이 경례와 함께 문을 닫자 비로소 집무실에는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다. 박진우는 그제야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강철 같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아래로 처졌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국가의 안위라는 거대한 책임감 아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무게가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부관이 방금 보고하고 나간 서류철 맨 위에 서북도서 해병부대 방위 현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 글자들 중에서도 유독 백령도라는 세 글자가 그의 눈을 찔렀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애써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소음은 두꺼운 방금창에 막혀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시끄러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책상 아래쪽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쇠로 열었다. 육중한 집무용 책상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사적인 공간이었다. 그 안에는 군사 기밀 문서가 아닌 낡고 손때 묻은 작은 사진 앨범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가 이 차가운 집무실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물건이었다. 앨범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젊은 아내와 함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 서연을 안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대위 박진우. 그의 곁에서 아내는 세상 가장 온화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는 아빠의 군모를 제 머리에 쓰고 좋다고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아내는 서연이가 5살 되던 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그의 세상에서 색깔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살아야 했다. 그는 어린 딸에게서 아내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내가 남긴 유일한 혈육,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존재. 그 맹목적인 사랑이 언젠가 딸의 숨을 조이는 감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젊은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 다음 페이지는 서연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다. 단정한 교복을 입은 작은 아이가 조금은 겁먹은 얼굴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그날의 공기를 기억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던 속삭임. 어머, 저 아이가 박진우 장군님 따님이래요. 어쩐지 애가 야무져 보이더라니. 그 순간 그는 뿌듯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계급이 어린 딸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어느새 훌쩍 자라 교복을 입고 서 있는 딸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사진 속 서연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다. 예의 바르게 웃고는 있지만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서연은 대학에 가면 음악 동아리에 들고 싶다고 했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친구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거다. 너는 네 신분에 맞는 것을 해야지. 외교관이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거나. 아빠가 길을 열어주마. 제 길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의 완고함 앞에서 딸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딸의 마음속에 자신도 들어갈 수 없는, 긁어할 수 없는 단단한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딸을 위한 최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딸의 날개를 꺾고 자신의 새장 안에 가두고 있었을 뿐이었다. 앨범의 마지막은 비어 있었다. 그녀가 해병대에 가겠다고 선언한 날, 그리고 짧게 자른 머리로 집을 떠나던 날, 그는 차마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던 딸의 뒷모습이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던 그 작은 어깨, 그 어깨가 너무나 가냘퍼 보여서 그는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평생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작전을 결정하면서도 단 한 번의 망설임이 없었던 그였다. 하지만 그날 그는 딸의 뒷모습 앞에서 철저히 무력했다. 그것은 그의 통제 밖에 있는, 그가 지켜줄 수 없는 세상으로 딸이 처음으로 걸어 들어간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부관이 들어왔다. 박진우는 황급히 앨범을 닫고 서랍에 넣었다. 중장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기 누구겠지? 부관이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갔다. 다시 혼자가 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수많은 빌딩들이 숲처럼 솟아있고 자동차들이 혈관처럼 도시를 흐르고 있었다. 저 너머 어딘가 서해의 거친 바람이 부는 작은 섬에 그의 딸이 있었다. 그곳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날씨는 맑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훈련은 힘들지 않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물어볼 방법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에는 수많은 장성들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가득했지만 그는 한참을 내려 내 딸 서연이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그는 메시지 창을 열었다. 잘 지내느냐? 썼다가 지웠다. 너무 무뚝뚝했다. 훈련은 할 만하니? 밥 잘 챙겨 먹고. 이것도 아니었다. 간섭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녀는 이런 안부를 가장 싫어했다.
마치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는 몇 번이나 메시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수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전략가는 딸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 한 줄을 쓰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보내지 못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연이 떠나던 날,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딸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부대에 배치되도록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딸의 선택을, 딸의 결심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딸의 독립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혹독한 불안감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서북도서 지역의 일일 보고를 가장 먼저 확인했다. 특이사항 없음. 그 네 글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었다. 특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할 부당함과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자신의 딸이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딸이라는 이유로 어떤 편견과 위험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한때 딸에게 저 별들을 따다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정작 딸이 원했던 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땅 위에서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자유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집무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문득 그가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서연이가 아주 어렸을 적 잠들기 전에 늘 동요를 불러달라고 조르곤 했다. 그는 음치였지만 딸을 위해 목청껏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중에서도 서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검스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는 나직이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심장이 멎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텅 빈 집무실, 창밖에 화려한 야경.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서연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그의 가슴을 맴돌았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섬의 딸에게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나이 중 한 명인 그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부대의 시간은 두 가지로 흘렀다. 하나는 모든 훈련병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식적인 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직 박서연 하색에만 적용되는 황태석 중사가 만들어낸 비공식적인 시간이었다. 공식적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다른 동기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식사하고 잠들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황 중사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는 결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규칙과 절차를 무기 삼아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좀먹어 들어갔다. 아침 총기 점호 시간. 그는 유독 서연의 총만 4-5번씩 다시 검사했다. 먼지 한 톨 없는 총열을 손가락으로 훑고는 이게 청소한 건가? 손이 곱디고 와서 총 닦는 법도 모르나? 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 혼자 총기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게 시켰다. 차가운 쇠붙이를 다루는 그녀의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갈 때쯤에야 그는 만족한 듯 돌아섰다. 식사 시간. 식당에 들어서는 그녀를 발견하면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다. 어이구, 장군님 따님은 이런 누추한 밥은 입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 특별식이라도 따로 준비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에 몇몇은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묵묵히 식판에 밥을 담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야간 경계 근무표는 늘 그녀에게 최악의 시간과 장소를 할당했다. 살을 내는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아야 하는 북쪽 해안 초소. 그것도 가장 깊은 새벽 시간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다. 동기들은 미안한 기색을 비치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바꿔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황 중사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억울한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기계처럼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침묵과 인내는 그러나 황 중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그녀가 울고 소리치고 아버지에게 전화해 하소연하기를 바랐다. 그녀의 강인한 모습은 그의 비틀린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건은 해상 침투 훈련이 있던 날 벌어졌다. 그날따라 백령도의 날씨는 변덕이 심했다.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의 오후가 되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파도는 점점 거칠어졌다. 훈련은 IBS, 즉 고무보트를 이용해 지정된 해안 지점까지 기동하는 것이었다. 해병대원에게 해상훈련은 일상이었지만 거친 파도 위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서연은 김민준 이병을 포함한 6명의 동기들과 한 조를 이루었다. 출정 전 황 중사가 최종 장비 점검을 위해 그들의 보트로 다가왔다. 그는 이것저것 둘러보는 척하며 보트의 이곳저곳을 툭툭 건드렸다. 장비 점검은 생명이다. 특히 바다에서는 더욱더.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조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두가 자신의 구명조끼와 노를 점검하느라 분주한 사이 황 중사는 서연이 앉을 자리, 옆에 노거리수의 OOR 너클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이 부분이 헐거워 보이는군 하고 말하며 무언가를 만지는 척했다. 그의 손이 빠르고 교묘하게 움직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 모든 것은 원래대로 보였다. 서연은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황 중사는 서연을 보며 얇은 미소를 지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박하사. 바다는 계급장 같은 거 안 봐주니까.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명백한 경고였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여러 대의 고무보트가 일제히 해안을 떠나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갔다. 서연이 속한 조도 구령에 맞춰 힘차게 노를 저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튀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잠시나마 황 중사의 존재를 잊고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문제는 훈련 코스의 반환점을 돌아 나올 때 발생했다. 파도는 아까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었고 보트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조원들은 모두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힘껏 노를 젓는 순간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 쪽의 노거리쇠가 빠져버렸다. 노가 허공에서 헛돌았고 그녀의 몸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뾰! 그녀의 짧은 비명과 함께 거대한 파도가 타이밍 좋게 보트의 옆면을 강타했다. 보트가 크게 기울었고 서연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차가운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순간 숨이 멎었다. 8월의 바다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거운 전투복과 전투화가 납덩이처럼 그녀의 몸을 아래로 끌어당겼다. 눈을 떴지만 사방은 온통 어둡고 혼탁한 녹색 물뿐이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폐 속의 공기가 빠르게 사라지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이대로 죽는 건가?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떠나던 날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슬픈 눈동자.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진 속에서 늘 따뜻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 앤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었다. 살고 싶다는 절박한 의지가 마비되었던 몸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물 위를 향해 헤엄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다. 아, 기억. 그녀는 소금물을 토해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다. 모두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리고 더 멀리 해안가에 서 있는 작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망원경을 들고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황 중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였다. 서연아, 정신 차려? 김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그녀에게 손을 뻗고 있었다. 다른 동기들도 힘을 합쳐 그녀를 보트 위로 끌어올렸다. 온몸이 축 늘어진 채 보트 바닥에 쓰러진 서연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떨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공포와 분노 때문이었다. 훈련은 즉시 중단되었다. 해안으로 돌아오자마지 의무병과 다른 간부들이 달려왔다. 소대장인 젊은 중위가 사고 경위를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조원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황 중사가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부서진 노거리쇠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는 척하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칠쯧쯧, 금속 피로 현상이군. 바닷바람이 워낙 짜서 장비 부식이 빨라.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나. 박 하사가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는 아무렇지 않게 결론 내렸다. 그리고는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네가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데 대한 만족감과 그녀를 향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입을 열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증거가 없었다. 설사 증거가 있다 해도 누가 일개 하사의 말을 믿어줄까? 중사 황태석의 말을 믿을까? 결과는 뻔했다. 그녀는 결국 적응 못하는 문제 병사가 되어버릴 것이다. 소대장은 황 중사의 말을 그대로 믿는 듯 장비 관리 좀 철저히 하라고 몇 마디 덧붙이고는 상황을 종결했다. 서연은 의무실로 옮겨졌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첫 번째, 금이 갔다. 그저 묵묵히 버티고 훌륭한 군인이 되면 언젠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순진한 믿음에 선명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황태석은 단순한 악질 교관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굴욕감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녀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싸워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거대한 계급의 벽과 동료들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음산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녀의 미래를 예고하는 불길한 속삭임처럼. 그날 밤 막사는 유난히 조용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박서연 하사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비겁한 안도감, 외면에서 오는 죄책감, 그리고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김민준 이병은 그 모든 감정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꺼풀을 닫으면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서연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보트 위로 그녀를 끌어올렸을 때 축 늘어진 그녀의 몸에서 느껴졌던 섬뜩한 무게감. 그것은 단순한 물에 젖은 사람의 무게가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생명의 무게였다. 민주는 다른 조원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보았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황태석 중사가 서연의 자리 옆에서 수상하게 서성거리던 것을, 그리고 사고 직후 해안가에서 망원경을 들고 미동도 없이 서 있던 황 중사의 모습을. 그 모습은 걱정하는 상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이 설치한 덫의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모습에 가까웠다. 사고가 아니야. 그 생각은 지울 수 없는 확신이 되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공포의 근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주변의 동기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그는 맨발로 차가운 막사 바닥을 딛고 자신의 관물대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그는 관물대 깊숙한 곳, 군용 수건 더미 밑에 숨겨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군대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정해진 시간에만 허용되었지만 그는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 지금은 그 사실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갤러리를 열었다. 며칠 전 서연이 연병장에서 동요를 부르도록 강요당하던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 처음에는 그저 황 중사의 만행을 기록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상을 찍고 난 후 그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를 깨닫고는 겁이 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곰 3마리를 부르고 있었다. 그 주위로 동기들의 비웃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영상을 소리 없이 재생했다. 다시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다. 이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권력 남용이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해상 훈련 사고. 비록 영상 증거는 없었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황 중사는 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망설이며 맴돌았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위험한 비밀을 끌어안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황 중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면 그만이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학창 시절에도 불의를 보면 나서기보다는 고개를 돌리는 쪽을 택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고 영웅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이 속삭였다. 만약 네가 침묵한다면 다음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오늘 그녀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까? 네가 침묵하는 순간 너는 황중사의 공범이 되는 거야. 그는 괴로웠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맹렬하게 싸웠다. 이성의 목소리는 침묵하라고. 이것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반면 가슴 깊은 곳의 양심은 행동하라고.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떠올렸다. 늘 조용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했던 사람. 부당한 괴롭힘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던 모습. 사고 이후 의무실에서 돌아온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민주는 보았다. 저녁 식사 후 모두의 눈을 피해 막사 뒤편에서 혼자 주먹을 쥐고 떨고 있던 그녀의 작은 어깨를. 그녀는 혼자서 싸우고 있었다. 이 거대한 부조리와 폭력에 맞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외면할 수 있을까? 민주는 자신의 비겁함이 역겨웠다.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때 화장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구야? 거기서 뭐해? 익숙한 목소리. 황중사였다.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대답은 해? 황중사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민준이 숨어있는 칸막이 문 앞에 섰다.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잠이 안 와서 나왔습니다. 그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김민준 이병인가? 예, 그렇습니다. 밤중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잠이나 자. 내일 아침 훈련에서 비실거릴 생각 마라. 다행히 황 중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도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방금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기분이었다.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언제나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다음 날 민주는 하루 종일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 편이 되어 주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황 중사의 눈이 언제나 번뜩이며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괜히 서연에게 접근했다가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의 소심한 마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주 사소한 배려뿐이었다. 식사 시간, 그는 자신의 식판에 나온 소시지 볶음 중 가장 큰 것을 슬쩍 서연의 식판에 옮겨주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만 퍼먹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고맙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했고 괜찮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했다. 그 작은 교감만으로도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갤러리에 있는 그 조롱의 영상을 길게 눌렀다. 화면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이것만 누르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고뇌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눈을 감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휴지통으로 이동했다는 알림이 떴다. 순간 후련함과 동시에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그는 정말로 비겁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는 미친 듯이 최근 삭제된 항목 폴더를 열었다. 다행히 영상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복원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다시 갤러리로 돌아왔다. 그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우지도 드러내지도 못하는 이 영상. 그것은 그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의 비겁함을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김민준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작은 휴대폰이 그의 운명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이 망설임과 고뇌가 머지않아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부대의 해병대사령부에서 직접 파견된 고위급 장교들로 구성된 정기 군사감찰단이 도착했다. 감찰단의 방문 소식에 부대 전체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다. 막사 구석구석은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훈련병들의 전투복은 한 치의 구김도 없이 다려졌다. 폭군 같던 황태석 중사조차 그날만큼은 언행을 조심하며 능숙한 선임 하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모두가 감찰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애썼다. 이런 날은 숨 막히게 긴장되지만 동시에 황 중사의 괴롭힘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다. 서연 역시 다른 훈련병들 틈에 섞여 묵묵히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차라리 마음 편했다. 모두가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녀는 그저 수많은 해병대원 중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를, 이 시간이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감찰단을 이끌고 온 사람은 윤성철 대령이었다. 그는 뼛속까지 군인인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노련한 장교였다. 그의 매서운 눈은 작은 허점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그의 질문은 늘 핵심을 꿰뚫었다. 부대장부터 막내 이병까지 모두가 그의 앞에서 바짝 긴장했다. 감찰은 오전 내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훈련 기록 검토, 시설 점검, 병사들과의 면담, 모든 것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물 흐르듯 이어졌다. 서연은 연병장에 도열한 수많은 병사들 중 하나로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문제는 오후에 진행된 병력 현황 보고 및 개별 면담 시간에 일어났다. 윤 대령은 병사들의 명단을 하나씩 훑어보며 무작위로 몇 명을 지목해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군 생활의 어려움이나 건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 김민준 이병, 김민준.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대답했다. 윤 대령은 서류를 보며 물었다. 훈련은 할 만한가? 부모님께는 자주 연락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보람 있고 부모님께도 정해진 시간에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요하 다음. 윤 대령의 시선이 다시 명단으로 향했다. 그의 손가락이 다음 이름을 짚었다. 막서연 하사. 하사 막시오연.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 대령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박 씨는 흔한 성이었지만 최전방 전투부대의 여군 하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 이름의 조합이 그의 뇌리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윤 대령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단련된 그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그는 너무나도 익숙한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추상 같던 결단력,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던 강인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고뇌.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바꿔 놓았던 그의 영원한 우상이자 스승, 박진우 중장의 눈빛이었다.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박서연이라는 이름, 가장 힘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여군, 그리고 아버지와 꼭 닮은 저 고집스러운 눈매. 윤 대령은 숨을 삼켰다. 오래전 박진우 장군이 술자리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했던 말이 기억났다. 고집센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제 앞이 그림자에서 벗어나겠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때가 있어. 그 딸이 바로 눈앞에 이 여군이란 말인가. 서연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윤 대령의 시선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감찰관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지만 이내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경심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변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다시 들켜버렸다는 익숙하고도 끔찍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윤 대령의 평정심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질문에서 벗어난 다분히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 하사, 부대 생활은 괜찮은가?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질문의 내용보다도 그 온화한 어조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군인다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괜찮습니다. 모두 잘해주십니다. 그래, 가족들은 잘 계시고? 예, 모두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 짧고 어색한 대화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황태석 중사가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윤 대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짐승 같은 그의 직감은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일가의 하사에게, 그것도 여군에게 저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해병대 대령이라니. 황 중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서연과 윤 대령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자신의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해 두었다. 윤 대령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다음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한 번 생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감찰단이 떠난 후 부대에는 새로운 종류의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까 봤어? 윤 대령님이 박 하사님 쳐다보던 눈빛 말이야. 뭔가 이상했어.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라니까. 혹시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혹시 박 하사 집안이 보통이 아닌 거요? 아니야? 늘 가십에 굶주려 있던 병사들은 그날의 일을 최고의 안주 삼아 떠들어댔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박시성을 가진 군인 중에 제일 높은 분이 누구더라? 그 질문에 모두가 한 사람을 떠올렸다. 회색 호랑이 박진우 중장. 설마 하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을 낳았고 의심은 곧 그럴듯한 확신으로 변해갔다. 소문은 백령도의 거친 바닷바람을 타고 막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병사들은 서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황 중사의 괴롭힘을 받는 불쌍한 여군이 아니라 거대한 배경을 가진 미스터리한 존재로. 그 시선들 속에는 경외심, 질투, 그리고 더 큰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런 변화는 서연을 더욱 고립시켰다. 차라리 이전처럼 대놓고 무시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나았다. 지금의 이 미묘한 거리감,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들은 그녀를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냥 박서연 하사가 아니었다. 혹시 박진우 장군의 딸일지도 모르는 박서연 하사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혼자 북쪽 해안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멀리 북녘에 희미한 불빛만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소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바람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녀의 귓가에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계급이 맴도는 것 같았다. 벗어나고 싶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결국 이 외딴 섬까지 그녀를 따라왔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탈출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소문이 황태석 중사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지옥일이라는 것을. 고요하던 바다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소문은 현실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황태석 중사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주말 외박을 나가는 행정반 서기병을 구슬리고 협박하는데 반나절도 쓰지 않았다. 인사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지만 황 중사의 위협 앞에 20살 남짓의 서기병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날 저녁 황 중사는 자신의 숙소에서 서기병이 몰래 찍어온 사진 한 장을 전송받았다. 박서연 하사의 인사기록 카드,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찍힌 비상 연락처 정보, 관계, 부, 푸, 성명, 박진우, 계급, 육군 중장. 황 중사는 화면을 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놀라움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낮고 비틀린 웃음소리였다. 하하하하. 진짜였군. 공주님이 행차하셨던 게야. 그의 눈이 병적으로 번뜩였다. 그에게 박서연은 이제 그저 눈에 거슬리는 여군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증오하고 경멸해온 모든 것의 집약체였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들, 노력 없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 자신처럼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사람들을 벌레 보듯 하는 그 상류층이라는 집단. 박서연의 존재는 그의 그런 뒤틀린 세계관에 던져진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 공주님의 콧대를 꺾어버리는 것, 저 고고한 자존심을 진흙탕 속에 처박아 버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짜릿한 일일까. 장군 아비가 뒤를 봐준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가학적인 욕망에 불을 지폈다. 장군의 딸을 제압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최고의 훈장이 될 터였다. 다음 날부터 황 중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교묘하게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은 노골적이고 잔인했다. 그는 장군 딸을 위한 특별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합법적인 폭력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완전 무장을 한 훈련병들을 소집했다. 오늘은 특별 강화 훈련이다. 백령돼서 가장 험하다는 용기포 해안 능선을 따라 행군한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훈련병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곳은 웬만한 베테랑들도 혀를 내두르는 험준한 코스였다. 그리고 박서연 하사, 황 중사가 서연을 지목했다. 아버지가 위대한 군인이시니 그 딸도 체력이 남달라야지. 안 그런가? 그는 비웃으며 다른 병사들의 군장보다 2배는 무거워 보이는 모래주머니를 그녀의 등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내가 주는 특별 선물이다. 감사히 받도록. 행군은 지옥 같았다. 가파른 오르막과 미끄러운 내리막이 끝없이 이어졌다. 서연의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다른 훈련병들이 잠시 쉬는 동안에도 황 중사는 그녀만은 쉬지 못하게 했다. 장군 딸이 이 정도에 퍼지면 쓰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 셈인가? 일어서 그의 악에 바친 고함이 귓전을 때렸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 그저 기계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무너지지 마. 저 자에게 지지 마. 그 생각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였다. 화생방 훈련이 있던 날 그의 아기는 더욱 빛을 발했다. 훈련병들이 모두 방독면을 쓰고 가스가 자욱한 훈련실로 들어갔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모두 밖으로 나왔지만 황 중사는 서연만은 내보내주지 않았다. 박 하사 방독면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정화통을 교체해야겠어. 그는 일부러 꾸물거리며 시간을 끌었다. 훈련실 안에서는 서연이 고통스럽게 기침하며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밖으로 뛰쳐나온 서연은 눈물과 콧물, 침으로 범벅이 된 채 땅바닥을 기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황 중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괴롭힘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교묘하게 근무표를 조작해 그녀에게 연이은 야간 경계 근무를 세웠다. 그리고 잠이 부족해 비틀거리는 그녀를 다음 날 가장 힘든 주간 훈련에 투입했다. 잠을 자지 못한 채 계속되는 육체적 고통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서연의 몸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말라갔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동기들은 그녀를 걱정하면서도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황 중사의 광기는 이제 부대 전체를 공포로 지배하고 있었다. 모두가 침묵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민주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 역시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했던 정신력도 하루하루 마모되어 갔다. 어느 날 밤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관물대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전화하고 싶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날 것이다. 아버지에게 울면서 매달리고 싶었다. 살려달라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떨렸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황 중사의 비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거봐, 내년도 별 수 없는 계집애일 뿐이야. 결국 아비백에 기댈 줄 알았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비웃을 그의 얼굴이. 서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니, 그럴 순 없어.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다시 관물대 깊숙이 던져 넣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그녀의 몸을 지탱해 주지는 못했다. 며칠 후 마지막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유격훈련의 마지막 코스인 1월미터 높이의 레펠타워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며칠간의 계속된 괴롭힘으로 서연의 몸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타워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형이증이 났다. 황 중사가 그녀의 안전 장비를 직접 점검해 주겠다며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달린 하강 제동기를 능숙하게 확인하는 척하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카라비너, 안전고리, 이에 잠금 장치를 아주 미세하게 반 바퀴쯤 풀어놓았다. 그것은 육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아주 교묘한 조작이었다. 준비됐나 백하사? 그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공허했다. 예, 준비됐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대답했다. 그녀는 로프를 잡고 타워 가장자리에 섰다. 그리고 교관의 신호에 맞춰 벽을 박차고 하강을 시작했다. 처음 몇 걸음은 괜찮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무게가 본격적으로 로프와 장비에 실리는 순간 팅 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린 카라비너가 로프에서 이탈해버렸다. 에어! 서연의 몸이 순간 허공에 붕 떴다. 모든 안전장치가 풀린 그녀의 몸은 그대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타워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황 중사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한 섬뜩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추락하는 그녀의 머릿속으로 아주 짧은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훈련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사람의 몸이 두꺼운 안전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며 내는 소리였다. 111m의 높이는 중력을 만나 가속도가 붙었고 그 무게는 매트리스의 쿠션을 무력하게 만들 만큼 강력했다. 시간은 멈춘 듯했다. 추락하는 박서연 하사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망막에 느린 비디오처럼 새겨졌다. 공중에서 흩날리던 그녀의 머리카락, 놀람과 체념이 뒤섞인 듯한 그 눈동자, 그리고 힘없이 늘어진 팔다리까지. 침묵을 깬 것은 한 여군 훈련병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그 비명을 신호탄으로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무병, 의무병 불러. 누가 엘킬로에 신고해. 교관들과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다. 김민준 이병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매트리스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서연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폐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타워 위에서 황태석 중사가 허둥지둥 내려왔다. 그는 누구보다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장비 불량인가? 다들 비켜. 내가 확인하겠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쓰러진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척했다. 하지만 민주는 보았다. 그 걱정스러운 표정 뒤에 숨겨진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만족스러운 미소를. 그리고 황 중사가 떨어진 카라비너를 집어들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이런, 잠금 장치가 불량이었잖아. 이런 고물 장비를 쓰게 하다니. 장비과 놈들 제정신이야. 그는 모든 책임을 불량 장비 탓으로 돌리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 치밀하고 잔혹한 연기에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건 인간이 아니었다. 악마였다. 의무병들이 도착해 서연을 들것에 실어 급히 의무대로 후송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축 늘어진 팔이 민준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 그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를 억누르고 있던 이성의 마지막 둑이었다. 그날의 모든 훈련은 취소되었다. 막사로 돌아온 훈련병들은 모두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네오도 봤지? 그대로 떨어졌어. 죽는 줄 알았네. 황중사 말대로 장비가 불량이었나 봐. 이상하지 않아? 왜 하필 박하사 차례에서 그런 일이? 민주는 그 어떤 대화에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침상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서연이 추락하던 장면과 황 중사의 연기가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내가 침묵해서 저렇게 된 거야. 네가 가진 영상을 공개했더라면 저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 그녀가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는 살인 방조범이야. 죄책감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목을 조르는 차가운 손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 황 중사의 광기는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그는 결심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불가능했다.
소대장도 중대장도 그 누구도 황 중색에 맞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은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더 끔찍한 보복을 당하게 될 터였다. 외부로 알려야 했다. 이 부대의 손이 닿지 않는 더 높은 곳으로. 그는 며칠 전 복지회관 게시판에서 보았던 포스터를 떠올렸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병경 부조리 신고 포털 사이트.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하지만 부대 내의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접속했다가는 IP 주소가 추적될 위험이 있었다.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배가 아프다며 식은땀을 흘리는 연기를 했다. 의무실에서는 간단한 진통제를 주었지만 그는 통증이 너무 심해 외부 약국에 약을 사 와야겠다고 우겼다. 당직 사관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지만 꾀병으로 보이지 않는 그의 절박한 연기에 결국 짧은 시간의 외출을 허락해 주었다. 부대 밖으로 나온 민주는 약국이 아닌 허름한 상가 2층에 있는 PC방으로 향했다. 요란한 게임 소리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PC방의 풍경은 그가 방금 빠져나온 군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처럼 주위를 살피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켠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방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리고 변경 문화 혁신 신고 게시판을 찾아 클릭했다. 익명 신고 게시판에 하얀 화면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제목, 한 병사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타자 소리는 서툴고 절박했다. 저는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복무 중인 김민준 이병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너무나 두렵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용기를 냅니다. 그는 박서연 하사가 처음 부대로 전입 왔을 때부터의 일을 기록했다. 황태석 중사가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던 일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며 인격을 모독했던 그날의 일까지. 그는 그날 자신이 찍었던 동영상을 첨부 파일로 올렸다. 그리고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오늘 유격 레펠 훈련 도중 박서연 하사가 1날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장비 불량으로 처리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훈련 직전 황태석 중사가 박 하사의 안전 장비를 점검하며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한 모습을.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그는 황태석 중사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히 명시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다른 간부들의 이름도 몇 명 적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글은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한 젊은 병사의 공포와 진실을 알리려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서 떨고 있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어쩌면 남은 인생 전체가 바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들것에 실려가던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마우스를 클릭했다. 딸각. 화면에 작은 메시지 창이 떴다.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민주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물론 두려움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미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돌을 던졌다. 이제 그 돌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국방부 청사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조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우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막 보고를 마친 참모들을 돌려보내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다. 밤새 들어온 전 세계의 군사 동향과 국내 각 부대의 특이사항 보고 그는 그 거대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수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감찰실 소속의 젊은 소령이 굳은 얼굴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중장님, 긴급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소령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암호화된 특수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군 내부에 극도로 민감하거나 긴급한 사안이 최고 지휘관에게 직보될 때만 사용되는 물건이었다. 뭔가? 박진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어젯밤 국방부 변경 부조리 신고 포털에 고강도 위험 신고가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 시스템의 AI가 사안의 심각성과 증거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하여 최고 등급 긴급 보고로 자동 분류했습니다. 그제야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소령에게서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화면에는 붉은색의 경고 문구와 함께 신고서 파일이 떠 있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신고의 제목이었다. 한 병사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자극적인 제목이었지만 군에서는 종종 있는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었다. 그는 스크롤을 내려 첨부 파일을 확인했다.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고 흔들리는 카메라의 앵글 속으로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다. 해병대의 훈련 연병장, 그리고 그 가운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는 한 여군. 그의 딸, 박서연이었다. 박진우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화면 속에서 황태석으로 추정되는 한 중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군, 노래 한 곡 해봐. 우는 소리보다 나은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는 들었다. 자신의 딸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 수십 명의 남자 군인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동요를 부르는 소리를. 태블릿을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등의 푸른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강철 같은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찢는 것 같았다. 동영상이 끝나고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고서의 본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신고자는 자신을 김민준 이병이라고 밝혔다. 글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진실이 담겨 있었다. 황태석 중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화생방 훈련에서의 의도적인 방치, 살인적인 완전군장 행군, 그리고 해상훈련 중의 사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박진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주변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보고를 하기 위해 서 있던 젊은 소령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문단에 도달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레펠 훈련 도중 박 하사는 11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황 중사는 장비 불량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훈련 직전 박 하사의 안전고리를 만지는 것을. 이것은 사고가 위장된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부디 제 딸 같은 박 하사를 구해 주십시오. 추락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박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온 이성과 냉철함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이제 그는 DMZ의 회색 호랑이도 대한민국 육군 중장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지휘관의 눈이 아니었다. 먹이를 빼앗긴 맹수의 눈이었다. 그 살기 어린 눈빛에 소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박진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제인. 예스, 중장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일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말게. 내 말 뜻 알겠나? 알겠습니다. 나가보게. 소령은 거의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다시 혼자가 된 집무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자신의 정복 재킷을 향해 걸어갔다.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 그의 인생이자 자부심이었던 그 계급장을 그는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옷걸이에서 자신의 낡은 야전 상의를 꺼내 입었다. 계급도 부대 마크도 없는 그저 평범한 국방색 점퍼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보안 유지가 되는 개인 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는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특수전사령부의 현직 사령관이자 그의 충직한 부하였던 인물이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아사리영관 나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30분 내로 블랙호크 한 대를 비무장 상태로 준비시켜라. 목적지는 백령도다. 상대방이 무언가 물으려 했지만 박진우는 말을 잘랐다. 보안 등급은 알파급이다. 보고 체계는 생략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알파급 보안 등급. 그것은 국가 원수의 이동이나 최상급 군사 기밀 작전에만 부여되는 코드였다.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모든 지휘 계통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 전화를 받은 사령관은 이유를 묻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전화를 끄는 박진우는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도시가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평생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나라가 아닌 자신의 딸 하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임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개인 비서실을 통해 연락이 왔다. 헬리콥터가 준비되었다는 보고였다. 그는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변을 감싸는 공기는 분노로 인해 팽팽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비키며 그에게 경례를 붙였다. 국방부 청사 뒤편의 비상 헬리패드. 그곳에는 소리 없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육중한 몸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어떤 부대 마크나 식별 번호도 없는 유령 같은 기체였다. 박진우가 헬리콥터에 오르자 조종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진우는 안전벨트를 매며 차갑게 대답했다. 맹령도 가장 빠른 루트로 강력한 엔진음과 함께 거대한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다. 블랙호크는 굉음과 함께 수직으로 솟아올랐다. 서울의 빌딩 숲이 순식간에 발 아래로 멀어졌다. 헬리콥터는 서쪽을 향해 바다를 향해 기수를 돌렸다. 번호 없는 비행이 시작되었다. 분노를 실은 회색 호랑이가 자신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박서연 하사가 레펠타워에서 추락한 지 이틀이 지났다.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사고는 장비 노후로 인한 안전고리 이탈로
간단하게 종결되었다. 서연은 발목과 허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의무대에 입원했다가 깁스를 한 채로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황태석 중사는 그녀에게 행정반의 서류 정리 같은 가벼운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무력해진 그녀를 곁에 두고 즐기기 위한 마지막 모욕이었다. 황 중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다. 장군의 딸을 꺾었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고 부대원들은 이제 그의 그림자만 봐도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훈련병들은 연병장에서 각계 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다. 황 중사는 팔짱을 낀 채 그늘에 서서 훈련병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절뚝거리며 서류를 옮기던 서연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희망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대의 수송 헬기와는 다른 낮고 묵직하며 위압적인 엔진음이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훈련병들이 하나둘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저게 뭐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저 멀리 수평선에서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나더니 무서운 속도로 커지며 다가왔다. 그것은 매끈한 동체를 가진 검은색 군용 헬리콥터였다. 부대의 그 어떤 항공기와도 다른 기종이었다. 헬기는 부대 상공을 선회하지도 관제탑에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다.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처럼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 목표는 바로 훈련이 한창인 연병장의 한복판이었다. 어떤 놈들이야. 훈련장 위로 비행 허가를 내준 적 없다. 황 중사가 하늘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헬리콥터는 고도를 낮추며 연병장 중앙에 착륙을 시도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은 작은 태풍과도 같았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려 시야를 가렸고 훈련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다. 훈련용 가건물 지붕이 뜯겨나갈 듯 굉음을 냈다. 그것은 착륙이 아니었다. 침략에 가까웠다. 마침내 육중한 기체가 땅에 닿고 엔진이 서서히 꺼지며 바람이 잦아들자 연병장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부대장과 장교들이 경악한 얼굴로 막새서 뛰쳐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검은 유령 같은 헬리콥터에 고정되었다. 헬리콥터의 옆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잘 닦인 군화였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런 계급장이나 부대 마크도 없는 짙은 국방색 야전 상의를 입은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년의 남자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군인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대장이 허둥지둥 그에게 달려갔다.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무단으로. 하지만 남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부대장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는 정확히 두 사람을 찾아냈다. 절뚝거리며 서류 더미 옆에 서 있는 그의 딸, 박서연.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황태석 중사. 남자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황 중사 앞에 섰다. 그제야 황 중사는 이 남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신데 이 난리를 피우시는 겁니까?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오. 황 중사가 관등 성명을 대라며 소리쳤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였다. 그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보다 계급이 낮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남자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리고는 화면을 켜서 황 중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서는 며칠 전 서연이 동요를 부르던 그 굴욕의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황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이 영상이 이 아이에게 노래를 시켰나?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맹수의 울음처럼 낮고 위험했다. 이 아이를 바다에 빠뜨렸나? 이 아이를 타워에서 밀었나? 마지막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단죄의 성호였다. 황 중사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남자의 눈빛에 발이 땅에 얼어붙어 버렸다. 그때 뒤늦게 달려온 부대장이 남자의 어깨를 잡으려 하며 외쳤다. 실례지만 신원 확인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남자는 부대장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연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야전상의 지퍼를 내렸다. 그 안에는 각 잡힌 군복이 입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군복 옷깃에는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높은 곳을 상징하는 것이 달려 있었다. 은색으로 빛나는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바람도, 시간도, 사람들의 숨소리까지도. 황 중사의 눈은 터져 나올 듯 커졌고 부대장의 입은 멍하니 벌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남자는 박진우 중장은 자신의 옷깃에 달린 별 하나를 손으로 떼어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남은 별까지. 그는 자신의 인생이자 명예였던 세 개의 별을 차례로 떼어냈다. 그는 떼어낸 별들을 잠시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팅팅팅. 작은 금속성 소리가 정막에 잠긴 연병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세 개의 별이 흙먼지 위에서 힘없이 나뒹굴었다. 박진우는 다시 황 중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장군의 권위가 아닌 오직 한 아버지의 처절한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다. 오늘 나는 군인이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내 딸을 해친 놈을 잡으러 온 그냥 애비다. 애비. 아버지의 낮춘말. 그 거칠고 원초적인 단어에 담긴 그의 모든 슬픔과 분노가 폭발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대 정문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군사경찰 헌병,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 소속의 헌병들이었다. 헌병들이 순식간에 황 중사를 에워쌌다. 황 중사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를 깨닫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박진우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부대장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장군의 위엄을 되찾아 있었다. 이 부대의 지휘관, 당신도 오늘부로 직위 해제다. 부대 내 모든 가혹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죄, 이 자리에서 묻겠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광경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는 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짓눌러 왔다고 생각했던 그 거대한 그림자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뜨거운 것이었음을 깨달았기에 울고 있었다. 박진우는 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늦어서 미안하다 딸. 황 중사가 헌병채 끌려가며 악을 쓰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세 개의 별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하늘과도 같았던 그의 자부심이 지금은 흙먼지 속에서 초라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늘의 별보다 땅 위에 서 있는 딸의 눈물 한 방울이 더 소중했다. 3달 뒤 대한민국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사건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다. 해병대 백령도
부대에서 발생한 가혹 행위 및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군사재판 결과 주범인 황태석 중사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되었던 부대장과 사건을 묵인했던 일부 간부들 역시 각각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판 결과를 공개하며 변경 문화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던 김민준 이병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의로운 병사 표창과 함께 특별 포상 휴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남은 군 복무를 국방부 직할의 한 행정부대에서 마칠 수 있도록 조용히 전출되었다. 비겁했던 소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므로써 스스로 성장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박진우 중장은 그날 이후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나 긴 휴가에 들어갔다. 군 내부에서는 그가 곧 예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새로 출범한 국방부 인권보호 특별위원회의 비상임 고문으로 조용히 복귀했다. 그는 더 이상 야전 지휘관이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2, 제3의 박서연이 나오지 않도록 군 전체를 감시하는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국군수도병원 1인실. 박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추락 사고로 입은 발목 골절과 허리 부상은 수술 후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었다. 육체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타워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 자신을 내려다보던 황 중사의 무표정한 얼굴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사건이 해결된 후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딸. 의병 전역 절차를 밟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렴. 유학을 가도 좋고 하고 싶은 거 뭐든 아빠가 지원해주마.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잊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 중에는 다른 부대에서 복무 중인 여군 동기들과 선후배들도 있었다. 그녀들은 서연을 위로하며 자신들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성희롱적인 발언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불이익,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수많은 여성 군인들이 비슷한 혹은 다른 형태의 어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경험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기 삼아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다시 병문안을 왔을 때 그녀는 결심한 바를 말했다. 아버지, 저 전역하지 않겠습니다. 박진우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저는 군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고민했던 계획을 아버지에게 설명했다. 여군들이 서로를 돕고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 부조리를 겪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안전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 그녀는 그 프로그램에 담대 여찬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맑고 깊게 마주한다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지만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요. 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박진우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어린 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자신만큼이나
강인한 한 명의 군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전하는 최고의 신뢰와 지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다시 몇 달이 흘렀다. 초겨울에 칼바람이 부는 백령도. 박서연 하사는 다시 그 섬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담대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신임 여군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부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새로운 부대장이 부임했고 부대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개방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신임 하사들과 마주 앉아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젊은 여군들의 눈빛을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막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차를 몰아 한때 자신이 공포에 떨며 경계 근무를 섰던 북쪽 해안 초소 근처로 향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바다를 마주보고 섰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동쪽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번져오고 있었다. 밤새 울부짖던 파도는 잔잔했고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 만큼 차갑고 상쾌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짠내 섞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음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하늘의 별을 버렸던 아버지. 그리고 엄마를, 황중사를, 김민준 이병을 차례로 떠올렸다.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녀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마침내 장엄한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다. 그 눈부신 빛이 어두운 바다와 차가운 땅 위를 공평하게 비추었다. 서연은 그 빛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자의 슬픈 미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온전한 존재가 되어 대한민국 최북단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